하시고 그다음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네, 평화방송의 김혜영 기자입니다. 정교 유착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합수부 수사 진행되고 있고 특검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통일교와 신천지 등을 비롯한 종교단체 집단 당원 가입 의혹, 또 대선 개입 의혹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벤스 부통령이 소년보 목사에 대해서 미국 일각의 우려를 언급한 적이 있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개신교 수사 필요성도 언급을 하셨는데 수사가 필요한 곳이 있다고 보시는지, 또 혹시 실제 해산 조치 가능성까지도 있는 것 같다고 보시는 곳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벤스 부통령과의 만남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세세히 다 말씀드리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소년보 목사를 특정하게 지명해서 말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대략 이러한 일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궁금함을 저한테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대략 그분의 이야기로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했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때 주요한 설명의 근거가 이거였습니다. 한국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헌법상 정교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나라다.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그것이 강하다. 미국은 예를 들어 정교 분리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하는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중간선거나 이런 데 뛰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 행위가 상당히 이렇게 양해되어 있는 문화적 풍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헌법상으로도 그것이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정치인과 종교인에 대해서는 좀 역할을 달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설명했고 그에 대해서 쿠팡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서는 한국의 시스템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소년보 목사 건에 대해서는 전혀 종교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법에 관련된 사안이고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다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현재 잠정적인 자유의 신분이 되셨는데 한편으로는 그 당사자에게는 그래도 다행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우연히 그 기사를 봤는데 소년보 목사께서 감옥에서 나오셔서 첫 마디 중에 하나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 기억이 혹시 틀렸을지도 모르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런 표현은 보통 종교인이 종교적 신념을 순교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기독교의 역사상 있을 수가 있고 저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교분리 이후에 현행 헌법상에서 주어진 여러 제도에 기초해서 종교활동을 하시면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 자체를 근원적으로 부정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은 그 본인의 자유로운 표현이긴 하지만 저로서는 공감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신천지 및 통일교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사이비 종교의 정치 개입 또는 정교 유착에 의한 폐해가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이고 극단적으로 드러난 게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사실. 거의 무슨 왕자 주술 정권을 하다가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 있으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특정 종교라고 칭하는 특정 사이비 세력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정교 유착을 해서 사실상 사적 이익을 꾀하는 그러한 행태에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참고로 제가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신천지 등
이런 사이비 이단 집단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몇 가지 이렇게 징후들을 쭉 보면서 신천지 측에서 저를 좌표 찍었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뭐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비교적 그런 거에 대한 감도 있고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좀 미리 판단을 했고, 근데 그 신천지와 관련된 여러 관련 세력들의 행태, 표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신천지가 이미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님 지사 시절인가요? 일정한 정치적 행위나 그런 의도적 어떤 작업을 했다라는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미 그랬던 것을 감안할 때 어찌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더 극단적으로 아마 행동할 수 있겠다라고 충분하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측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한 정치적 공격, 뭐 음해 이런 것들을 해올 것이라는 것으로 제가 최근에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는 관련 수사 당국에서 할 것이고, 저는 그런 것이 범정부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뭐 개별 수사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관심 있는 것은 범정부적으로 정부 각 부처에서 이런 사이비 세력들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정책에 관여하거나 또는 정책을 통해서 이익을 얻거나 하는 사례가 없는지 하는 것들을 좀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일부의 신규 말씀하셨던 것은 그때 예로 드신 것처럼 일부에서 종교인들도 자기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지만은 적어도 종교적인 기관에서 행해지는 종교적인 어떤 설교 이런 걸 들으면서 특정인을 죽어야 뭐가 잘 된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미 종교의 범위를 벗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종교의 자유는 철저하게 보장할 것이고 또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종교의 자유나 어떤 양심, 사상, 표현의 자유에 요만큼이라도 문제가 있다면은 제가 나서서 막을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정치인이고 또 국회의원 입법가이고 또 국무총리이면서도 동시에 개인으로서는 또 제 개인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계의 지도자분들께도 꽤 많이 소통을 하고 있다. 그분들도 차제에 윤석열 정권이 극복되는 과정에서 이런 사이비 세력을 철저하게 뿌리 뽑는 것은 적어도 불법과 관련해서, 종교 탄압으로서가 아니라 불법과 관련해서 뿌리 뽑는 것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피력하고 계신 걸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을 한 서너 분 모아서 일괄로 받고 제가 요약해서 쫙 말씀드리고 쫙 말씀드려서 이쪽 한 번 그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한번 손 들어주시죠. 세 분이니까 세 분 한꺼번에 해주시고 제가 하고요. 이쪽 누구 남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이니까 여기 한 번 해서 쭉 말씀해 주시고 요점만 해 주시고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리아타임스 박은지 기자입니다. 태릉 CC 개발 관련해서 총리님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태릉 CC 수도권 지도 태릉 CC. 네. 주민들도 반발이 심하다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국가유산청 세운지구의 개발에 반대하였으나 이제 뭐 여기 태릉 CC도 유네스코에서 보존 권고를 한 태릉 강릉이 있는데 개발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도 어제 1일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 주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반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을 좀 정리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예, 예, 안녕하십니까. 헤럴드 경제 윤호입니다. 저는 언론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SNS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고, 오늘 총리님께서도 모두 발언과 뭐 쿠팡 관련 답변에서 잘못된 보도에 대해 뭐 짚어주셨는데, 최근에 정부처 포함해서 뭐 정부 차원에서 잘못된 보도 대응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거나 뭐 마련하신 게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총리님은 전반적인 이 언론 보도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또 한 분 계셨죠? 네. 네, 총리 EBS의 금창호 기자입니다. 그 행정통합 논의 나오는 지역의 교육계에서 교육감 선거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은데요. 이 교육감 어쨌든 통합으로 한 명으로 뽑자는 거에서 좀 방향이 정해진 것 같은데 그 선출 방식에 대해서 좀 여러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부 지자체장이 뭐 러닝메이트제 하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감 선출 방식 바꿔야 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해 수능이 상당히 좀 어렵게 출제가 돼서요. 영어 출제 과정에 대해서 교육부랑 평가원이 같이 이제 출제 과정 조사하고 검토하고 대책 내놓겠다 얘기했는데 그 12월 초였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혹시 뭐 보고받으신 게 있는지, 뭐 내용이 있는지, 나오면 좀 언제 나오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기 한 분 더 계셨죠? 예, 거기까지만 하고 여기 제가 읽어올 말. 두 분 계시네. 예. 네, 총리님 기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BN의 강용호 기자라고 하는데요. 합당 관련해서 좀 추가로 여쭙고 싶은 게 합당 관련해서요. 추가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합당을 하더라도 뭐 이렇게 정체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당내에서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갖고 있는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게 민주당의 당론과 맞지 않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합당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지금 그와 관련해서 뭐 총리님은 좀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체성이 부합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게 뭐 단순히 뭐 당명에만 좀 해당을 하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예, 총리님 MBC 정상빈입니다. 저도 그 합당 관련해서 조금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당내 여론이 좀 격하게 부딪히다 보니까 최근에 국무위원과 그 의원 한 명이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대화를 나눈 내용이 유형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총리님께서도 그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이 되시는 분이다 보니까 혹시 뭐 국무위원이 총리님 아니시냐 이런 추측도 나오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지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시라면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으로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쪽 줄은 끝난 것 같아서 이쪽 줄 간단하게 말씀드려 넘어가겠습니다. 태능 CC를 포함한 이번에 공급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여기서 더 디테일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장관의 발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는 거기서 잘 풀어가는 과정을 제가 지켜보고 또 함께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과 관련해서 특별히 언론의 잘못된 보도 등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별히 최근에 더 논의를 하거나 한 바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 언론의 보도 등등과 관련한 업무를 주로 다루는 데는 어딜까요? 방미통인가요? 뭐 등등이겠죠. 거기서 논의를 하면서 앞으로 필요한 부분을 뭐 같이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내외에서 하나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 이번에 벤스 부통령을 만난 이후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좀 더 취재를 충실하게 하면 좋을 걸 하는 생각이 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뭐 가서 홀대를 받았다는 등, 뭐 경호를 못 받았다는 등, 그러면 저를 뉴욕에서 쫓아다니던 NYPD는 뭐지?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간 그 뭐 가령 그런 거라든가 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이렇게 취재를 하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고 또 쿠팡과 관련해서 벤스 부통령이 마치 그 얘기를 굉장히 어떤 주 이슈로 해서 강경하게 심지어 경고했다 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 기사가 그건 국내가 아니라 외신에 있던데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벤스 부통령을 만나고 나온 김에 그것이 화제가 된 김에 그 문제를 그런 식으로 풀어서 보도에 반영하려는 여러한 노력인가 보다 사실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상황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이고요. 언론과 관련해서 제 개인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상대적으로 언론 비판에 대해서 정치가 굉장히 열려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정당한 시정권을 누구든 가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제 개인적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론 문제 전문가가 있는데 두 가지 개인적 경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국회의원 초선을 할 때 제가 재경위원이었는데 저는 한 번 구경도 못한 무슨 주식을 몇만 주를 가지고 있다고 어떤 진보 언론에서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거를 문제 제기해서 시정을 했는데 처음에 보도가 날 때는 일면에 나고 한참 항의해서 시정을 할 때는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게 한 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건 참 부당하다. 이것은 정의와 어떤 상대성의 관점에서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이후에 저는 제가 한 번도 문체위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상임위로서. 언론을 다루는 상임위에 간 적이 없어서 제가 그 부분 전문가가 아닌데 언론개혁과 관련한 여러 논의를 할 때 예를 들어 언론사의 구조개혁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논의를 할 때 저는 비교적 일관되게 언론 문제의 핵심은 누구도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일관되게 가져온 사람입니다. 언론도 공기이기 때문에 공적 그릇일 수도 있지만 공적 무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해를 미치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시정권을 가져야 한다. 상응하는.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경험에 기초한 원칙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미국의 로스쿨에서 공부를 할 때 굉장히 놀랐는데 미국 헌법의 예들을 보니까 이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용인 기준이 너무 높더라고요. 미국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가져온다면 누구도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을 용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가 뭐였냐면 어떤 사건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야말로 어떤 부적절한 장소에서 부적절한 상대와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그린 만평을 표현의 자유라고 용인해 주는 것을 보고 제가 저렇게 복잡한 논리를 취하지 않고 한국에 오면 저건 무조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가지는 생각 하나는 적어도 정치인은 그 공적 책임의 무게 때문에 사실과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 어떤 공인에 대한 문제제기나 의혹에 대해서 일정하게는 감수하는 것을 업보로 생각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그런 진실 추구의 과정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부작용 말고 언필칭 언론이라고 하면서 의도를 가지고 뻔히 알면서 작심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해대는 것은 언론이 아니죠. 그거는 사기죠. 사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열려있는 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광역 행정 통합 과정에서 교육 자치 문제와 교육 통합 문제, 교육감 선출 방식의 문제가 바로 다 연동돼서 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보면 행정 통합이 되면 교육도 그와 연동해서 통합이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만 이번에 그 문제까지 다 연계해서 풀면 너무 문제가 복잡해져서 당면한 행정 통합조차도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푼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어 그 관련한 그 평가원의 12월에 제기된 게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그 부분을 저희도 전체 업무 평가하고 개별 부처 업무 평가할 때 제기된 이후에 다시 여러 가지 현안이 많아서 못 확인했는데 확인하겠습니다. 합당과 관련해서 정체성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이라는 명칭 문제를 강조한 이유는 경험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유지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습니다. 괜히 이러한 과정에서 그거를 그냥 뭔가 의미 부여를 하려고 그런 걸 손댔다가 괜히 다 고생만 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러한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분들이건 간에 민주세력 대통합의 전제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사실상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사실상 유일한 정상적인 정당입니다. 사실상. 해당 정당의 지도자들이 모조리 군사반란과 연결돼서 줄줄이 감옥에 갔던 것을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면 사실 민주당은 사실상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정당이기 때문에 민주세력 결집의 그릇으로서 민주당을 존중하는 것은 이미 우리 역사와 민주세력 간에 공인된 하나의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괜히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건드리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조금 주제 넘은 걸 수 있지만 그냥 한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원칙적으로는 통합이 좋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되기 위해서도 이런 거는 그냥 시비 안 거는 게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좀 공감합니다. 토지공개념 문제 이런 것들은 이 문제 하나뿐만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강령 및 정책의 문제와 민주당의 여러 가지 기조의 문제가 다른 것들이 한두 개겠습니까? 근데 달리 생각하면 민주당 내 의원들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놓고 보면 의원들을 다 똑같은 한 줄의 정책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정리할 수 있는 일정한 그릇의 범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정리해 가면 된다. 다만 잊지 않을 것은 현재의 민주당은 개혁성과 어떤 민족적인 민족의식의 오랜 역사적 전통과 원칙 위에서 지난 대선 기간에 중도 보수까지 포괄하는 그러한 큰 그릇의 정당으로 발전하면서 국민들께 신임을 받고 집권했고 그러한 발전의 노력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처음 집권하고서 그때도 야당으로서의 새정치국민회의를 새천년 민주당이라는 정당으로 변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창당 영입 공천 작업을 다 하고 총재 비서실장을 했었는데 그때가 전형적으로 개혁 기조 위에 중도 보수까지를 포괄하는 그런 큰 정당이 됐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당이 재집권을 했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는 그런 민주당의 뿌리를 지키면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렇게 쭉 확대해 가고 다양한 어떤 외연 확장의 노력을 현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와 여당이 기존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연장에 서고 그러면서도 또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 사회의 진보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틀이다. 민주당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마지막에 무슨 요새 뭐 시끄러운 그거 말씀드렸는데 그냥 궁금해서 아주 점잖게 물어보셨는데 그거 제가 쓴 거 아닙니다. 그럼 됐죠? 예. 자,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거기 나왔던 내용 중에 뭐 명칭, 당명이 지켜져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 좋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쪽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BBS 불교방송 권금주인. 아까 태릉 CC 관련해서 여쭸는데 뭐 관련해서? 태릉 CC 관련해서 태릉 CC. 네, 부지 개발에 관련해서 여쭸는데 그 국토부 입장을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개인적인 총리님 의견이 좀 궁금한데 그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거쳐서 국토부에서는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입장은 이제 종묘 개발과 형평성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들이 궁금하고 만약에 그 유산지구 영향 결과에 따라서 세운 이
재개발에 대한 영향 평가도 혹시나 좀 뭐 그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누구 네, 계시죠? 저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입니다. 어디 계셔요? 여기 있습니다. 아, 네. 예. 이해군 기획처 장관 후보자 지명 때에 제청권을 적극 행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해운 장관 후보자 지명 때 제청권을 행사하셨는지 네, 네. 궁금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획처 장관 후보로 한간에서 이광재 전 지사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혹시 검증 중인 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인 관료 뭐 포괄적으로라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추경을 언급하셨는데요. 지방선거 전에 추경을 하면 선거용이라는 평가도 나올 것 같습니다. 추경을 언제쯤 어느 규모로 어떤 사유로 단행하실지 여쭙겠습니다. 네. 여기 두 분 이제 마지막에 남았네요.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와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김서영 기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네. 예,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김서영 기자입니다. 저도 세운지구 개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유산보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 세운지구 같은 그 도심 낙후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나 뭐 지역 경쟁력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종묘 보호를 최대한 고려해서 기존 도시계획 안에서 지금 추진 중이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사항이 필요하다면 정부 측과 만나서 객관적인 검증과 뭐 그런 협의를 해나가고 싶다, 이런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만나는 것조차 좀 소극적이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앙과 정부, 지방의 그 협력을 강조하시는 이번 정부의 그 강조하고 계신데, 그 측면에서 협치 차원에서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그 협치 원칙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입장 듣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 것 같죠? 두 분 남았네요. 안녕하세요. 그 뉴스핌 양가희 기자입니다. 그 정부가 6대 구조개혁 논의를 차차 시작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 구체적인 방향이나 아니면 발표 시기, 뭐 개선, 그 개혁의 목표 등은 뚜렷해 보이지 않은 상황이어서요. 총리께서 보시는 구체적 범위나 아니면 각 분야의 목표가 어떤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쉬어쓴 청년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데 곧 발표될 예정인 것 같지만, 뭐 구체적으로 그 기존 내용을 넘어서 새로운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드디어 대담론의 마지막 질문을 어디세요?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경제신문 배상수 기자라고 합니다. 마지막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답변 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간단하게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그 CPTPP 관련해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가입 논의가 이제 외교부랑 산자부에서 장관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총리님께서 대통령 업무 보고 때 이제 좀 후쿠시마 농수산물 관련해서 좀 유의 깊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요. 그래서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태영 CC에 대해서 몇 차례 질문이 반복됐는데요. 그 태릉 CC가 종묘와 똑같이 또 유산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런 전제하에서 그러면 저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것이 이렇게 봅니다. 그 구체적인 데 대한 판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부를 중심으로 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그 사안에 대한 추가적 설명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저도 지켜보면서 조금 더 제가 직접 관여해서 더 깊이 논의하거나 대국민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훈 그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 후보가 지명될 것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동시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나 어떤 보도 이런 것을 통해서 알거나 확인되는 것 외에 사실은 윤호개인 활동이나 또는 이번에 문제가 되는 갑질이나 또는 개인적인 그 자제분들 관련한 그런 시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선상에서 그 지명의 취지가 일정한 예산 부분에 대한 경험을 가진 분으로서 보수 진영에 속했던 경험을 가진 분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임명권자의 취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인지하고 청문회까지 가는 과정을 지켜봤고요. 또 그 중간 과정에서 저는 적어도 청문회까지는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입장을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광재 전 지사, 전 의원님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 자리가 이광재 전 의원님께 대한 말씀을 드리는 자리가 적절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은 제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그냥 좀 편하게 다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광재 전 지사께서 최근에 강원도지사 출마를 이제 접고 양보하고 하는 입장을 펴신 것을 봤고 그것이 이광재 지사 입장에서는 두 번째인가 아니면 세 번째인가 양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지만은 세 번째에 해당하겠네요. 제가 강원도지사 출마하러 가실 때 제가 그때 당에 제가 지방선거 총괄본부장이었는데 그때 어려울 때 본인이 가서 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그거를 극복했던 경험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그 뒤에 현재의 지역구도 어려울 때 막판에 당의 권유를 받아들였던 것을 알고 있고 이번에도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선택하신 것을 알고 있어서 젊을 때부터 오랫동안 보아온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참 마음이 아프다. 사실 그런 진짜로 마음이 아픈 그런 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이광재 전 지사를 도우려고 했던 분들도 실망이 컸을 것이어서 참 그런 경우에 정치인들이 주변 분들에게 갖는 미안함이 얼마나 큰가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공감도 큽니다. 그래서 워낙 역량이 탁월하신 분이어서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국가적으로나 여러 차원에서 여러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진심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과 관련한 얘기는 현재 논의된 바가 없고요. 혹시 추경을 선거 전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적어도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선거 때문에 선거를 고려해서 추경을 해야 될 정도로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걸로 뭔가 정부의 지지율을 받쳐야 할 정도로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선거와 관련된 카드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거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경제적 또는 민생의 필요에 의해서 제기되면 그때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시와의 협의는 제가
국토부 장관이 서울시장과도 전에 한번 면담한 것도 알고 있고 그 전후에 가급적 부동산 문제를 특히 서울 부동산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협의를 해가면서 푸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을 취하려고 한다라는 어떤 자세를 그때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호 정책적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100% 다 일치할 수는 없고 노력을 하는 문제여서 어쨌든 그러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대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마침 오늘 오전에 간부회의를 할 때 제가 이 문제를 강조해서 6대 구조개혁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많은 현안들 때문에 조금 관심이 뒤로 밀린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6대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내용 정리라든가 그리고 6대 구조개혁 내에서의 각 개혁의 우선순위 선정이라든가 하는 등등이 좀 덜 진전된 면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부처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제기를 하신 이상 이에 대한 내용 정비와 우선순위 정비 등을 하는 중요한 책임을 총리실이 자임하고 현재까지의 진도를 확인해서 좀 정논 내지는 정리 또는 공론화 작업을 시작해보자라고 마침 제기를 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 정리되는 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었음 청년 말씀하셨는데 쉬었음 청년에 대한 말씀보다는 청년 문제에 대해서 기왕 연관되어 있는 것이어서 오늘 제가 기자간담회에서 한 내용 중에 잘 주의 깊게 보시면 책임과 관련한 부분에서 청년관계 장관회의 청년당정청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젊은 한국 투어라는 게 나오고 해외 활동 관련해서 미중일 청년들과의 교류 강화가 나옵니다. 즉 총리가 생각하고 있는 향후 국정수행 방향에서 청년 문제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실제로 우리 정부가 시작하고 나서 대통령님과 우리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숙제 하나가 청년 문제의 정면 해결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총리가 된 이후에 소통 프로그램의 하나인 어떤 총리의 어떤